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정책논의 손윤공 교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기출해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3번 문제부터 마지막 25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취약계층들의 취업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제도가 바로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것이 있죠. 자, 그래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총괄 운영 관련된 부분은요, 대한노인회는 해당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요, 원래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5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바로 이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고, 실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100인 이상부터입니다. 100인 이상부터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50인 이상부터가 의무 고용이 있긴 하지만 바로 부담금을 면제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50인부터 99인까지는 면제를 시켜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100인 이상 되는 그 사업체부터는 이제 장애인을 일정 부분 고용하지 않으면 이제 부담금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로서 바로 취업 성공 패키지가 운영되고 있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취업 성공 패키지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모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요, 반드시 바로 자활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모든 분들이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분들 중에서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예요?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바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죠. 자,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바로 자활 사업에 참여를 해야 생계급여를 주는 조건부 수급자라는 거예요. 차상위 계층도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수급자가 바로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근로 능력이 있을 때는 바로 자활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반드시라는 부분, 이 부분은요, 모든 수급자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근로 능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령자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부과는 바로 장애인 의무고용, 이 부분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령자에 대한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고령자는요, 참고적으로 55세부터를 고령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즉 취업 성공 패키지와 관련된 부분이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는요, 취업 발전 서비스, 그리고 채용 지원 서비스, 그리고 직업 지도 서비스를 구분하고 있고요.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로는요,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취업 성공 패키지가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원 대상자들을 보게 되면요, 저소득층이나 실직자, 이런 취약계층이 바로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또 일반 구직자들도 취업 성공 패키지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민간 기관을 활용해서요, 바로 취업에 취약한 계층들에게 바로 채용 박람회나 채용 행사나 그리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즉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요, 대한노인회가 아니라 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취약계층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장애인분들을 위한 취업성공 패키지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업체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바로 이제 50인 이상의 사업장에게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이고, 장애인에 대한 그 고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100인 이상부터는 바로 부담금이 부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취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바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요,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생계급여를 받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신 분들에게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령차별 금지 및 그다음에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령자에 대한 채용을 장려하고는 있지만 별도의 어떤 부담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100인 이상의 사업장을 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고 고용하지 않으면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린 바 있죠. 자, 14번. 우리나라에서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고용보험은 바로 비자발적 실업인 경우에 그죠? 그래서 바로 이제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이제 근로자가 사고나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을 하면 또는 출퇴근 시에 재해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득 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득 상실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구직급여는 구직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다라고 하는데요. 고용보험에서의 구직급여는요, 월 2회 이상 바로 구직활동을 해야만 구직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고용의 형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요, 바로 두 보험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고용의 형태하고는 상관없이 고용보험이나 산재가 사고가 나면 모든 근로자는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은 해당되지 않아요. 자, 소정급여 일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소정급여 일수를 채워야만 바로 근로자가 그 해당의 월의 근로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바로 취업규칙과 연동해서 바로 이제 근로시간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근로시간이 이루어져야만 바로 근로자이고, 근로자가 바로 비자발적 실업이거나 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급여. 장애급여는 산업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하는데요. 장애급여는요, 산업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바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을 해서 질병이나 그 다음에 장애가 발생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장애 등급이 1급부터 14급이 있거든요. 그 등급에 해당될 때 장애급여가 지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부분이 여기 잘못되었죠. 그리고 두 보험의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동일하다. 자, 두 보험의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 각각 틀리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그 14번에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소득 활동 중에 할 수 있는 그런 소득 상실에 대한 위험이 사회적 안전망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고용보험은 바로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해서 4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4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면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요양급여 등의 어떤 지급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그다음에 고용보험에 대한 부분에 바로 사회 안전망의 공통점인 부분을 갖고 있더라. 그리고 구직급여는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고용의 형태, 즉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요, 고용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이 있거든요. 이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만 그 월의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자, 장애급여는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해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거나 또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훼손이 발생을 해서 노동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감소된 상태가 바로 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는 1급부터 14급의 장애 등급을 갖고 있어야만 장애급여가 지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보험에 대한 가입자 보험료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고용보험에 대한 보험료율은요, 1.8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0.9, 사용자가 0.9씩 이렇게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죠. 0.9입니다. 0.9. 자,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료에서는요, 바로 업종별 평균 1.43%에다가 출퇴근 재해요율 0.1을 합산해서 바로 산업재해 보험료율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죠. 또한 고용보험은요,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하는데요.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의 산재 보험료율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라는 부분도 차이가 있죠. 자, 15번. 다음 중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 또는 측정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상대적 빈곤선이라는 부분은 객관적 방식이면서 상대적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상대적 방식은 바로 기준 중위소득,
그 다음에 타운젠드 방식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중위소득에 대한 부분 그리고 타운젠드 방식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업과 그 다음에 미음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라이덴 방식은요 바로 주관적 방식이 되겠고요. 반물량 방식은 객관적 방식이면서 절대적 방식, 그 절대적 방식 안에 반물량 방식이 있습니다. 자, 라운트리 방식은요 바로 객관적 방식이면서 절대적 방식, 절대적 방식이면서 전물량 방식에 해당될 때 라운트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하고 타운젠드 방식이 바로 이제 상대적 빈곤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라이덴 방식은 주관적 방식이고요. 반물량 방식은 객관적 방식이면서 절대적 방식이죠. 그리고 라운트리 방식은요 객관적 방식이면서 절대적 방식이면서 바로 전물량 방식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크게 빈곤선을 측정하는 방식은요 이렇게 객관적 방식과 주관적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빈곤에 대한 측정 방식은 바로 객관적 방식을 택합니다. 왜? 주관적 방식은 별도의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객관적 방식은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바로 절대적 방식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전 물량 방식이거든요. 전체 물량을 다 포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라운트리 방식이다. 시범 라운트리 아시죠? 영국의 시범 라운트리에 그 사용했던 방식을 가지고 사용했던 거고요. 그래서 라운트리 방식이다, 마켓 바스켓 방식이다, 또는 예상 기준 방식이다라는 것을 모두 다 전 물량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생활보호법에서 최저생계비가 이 전 물량 방식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반물량 방식이죠. 자, 반물량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엥겔 방식이다 또는 오산스키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곤에 대해서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음식비, 식료품비를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이제 빈곤한지 안 한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음식비만을 갖고 산정한다. 그래서 물량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물량 방식, 바로 음식비를 가지고 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2014년도 2월에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에 2015년도부터 바로 절대적 방식에서 상대적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상대적 방식은요 평균값을 사용하기도 하고 중간값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중간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분배상의 어떤 일정 비율이나 타운젠드 방식, 또 타운젠드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박탈지표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박탈지표. 자, 박탈지표 방식.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적 방식은 대표적으로 이제 라이덴 방식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은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에 대한 운영의 원리. 자, 사회보험에 대한 운영의 원리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우선 수익적 부담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요 수평적, 수직적인 재분배 기능을 다 갖고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수평적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수직적 재분배는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연금에서의 바로 적립 방식이 되겠죠. 연금에서의 적립 방식은 바로 수직적 재분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간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는 우리가 이제 연금에서 부가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 방식인 세대 간 재분배하고 그 다음에 세대 내 재분배인 적립 방식인 수직적 재분배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수평적 재분배는요. 나머지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수평적 재분배 방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보험은 수평적, 수직적 재분배 방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가입자의 어떤 보험 요율은요. 바로 사회보험에 대한 종류별로 다르게 되죠. 그죠? 그리고 보험급여는요, 피보험자의 어떤 보험자 간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규정된 법적 근거가 되는 거다. 예, 맞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모든 사회보험의 업무가 통합해서 한 개의 기관에서 운영한다? 아니죠. 징수 통합은 하고 있지만 이거 되게 헷갈렸던 부분일 거예요. 자, 징수 통합을 해요. 징수 통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회보험료에 대한 고지하고 수납하고 체납 관리하는 것은 한 개 기관에서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데 보험자는 각각 틀리죠. 예. 그래서 한 개 기관에서 운영한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자, 징수 통합을 하는 거지 운영 자체를 한 개 기관에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건강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에서, 산재하고 그다음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각각의 공공기관의 업무가 틀린데요. 한 기관에서 운영한다. 이게 잘못됐죠. 그래서 바로 16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보험에 대한 징수통합은 고지하고 수납하고 체납관리하는 것은 체납이죠. 체납관리하는 것은 바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담당하는 것은 맞는데요. 사회보험에 대한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각각의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번.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방식의 공적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라는 거죠. 자, 사회보험 방식 중에 공적연금. 사회보험 방식 중에 공적연금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있겠죠. 그리고 특수직영연금. 특수직영연금에는 뭐 공무원연금도 있겠고요. 군인연금도 있겠고요.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별정 우체국 직원도 있죠. 자, 이렇게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의 방식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영연금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근데 공적연금에는 기초연금하고 장애인연금은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 공적연금은요, 기본이 내가 기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여. 근데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은 기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취약계층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평생 받는 건데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은 매년마다 재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탈락할 수도 있고 그 해에 다음 해까지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다르죠.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별정 우체국 직원들은요, 기여를 했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연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과 특수직영연금 중에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시행됐습니까? 아니죠. 공무원연금이죠. 공무원연금이 1960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바로 국민연금은 1986년도잖아요. 그리고 뒤그세 2022년도 12월 말에 공적연금에 대한 수급 개시 연령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요,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그 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1969년도생부터는 65세가 될 때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연도에 따라서 나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연도에 따라서 내 나이, 연령이 아니라 내 주민등록상의 연령이 아니라 연도에 따라서 65세가 될지 64세가 될지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개시 연령은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입자에 대한 노령이나 장애나 사망 등에 대해서 소득이 중단했을 때 그 급여를 지급하는 거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바로 기억, 니은, 리을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기억, 디귿, 리을. 자, 요것도 잘못됐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연금은 바로 1960년이니까 자, 기억과 리을이 정답이고요. 니은과 디귿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정답인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특수직영연금, 바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입자, 즉 노령이나 장애나 그다음 사망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특히 국민연금과 특수직영연금에 대한 가입자는요, 바로 노령과 장애와 사망 등에 따라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급여가 지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답 해설에서 보게 되면요,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시행됐다라고 했는데, 자, 1960년 특수직영연금인 공무원연금이 가장 먼저 제정되어서 시행되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1986년도, 88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12월 말에 기준 바로 공적연금에 대한 수급 개시 연령이 동일하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바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공무원이나 군인 같은 경우에는요, 특수직영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이 퇴직연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연도가 2033년도부터라고 한다면 바로 수급 연령이 65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33년도 이후에 그 퇴직을 하게 되면 65세부터 바로 이제 연금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급자의 어떤 연령의 그 생년에 따라서 이제 그 65세부터 받게 되는 거지만 바로 공무원이나 군인 같은 경우에는 퇴직 연도에 따라서 바로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수급 개시에 대한 기준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 18번 문제, 신개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버트하고 텔레가 주장하고 있는 사회복지 그 전달 체계. 자,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알아요. 그런데 재구조화 전략이라는 부분, 요게 좀 생소했던 부분이에요. 재구조화 전략에 대한 부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수급자의 어떤 수요를 강화시킨다. 그다음에 기관들의 어떤 동일한 장소를 배치시킨다. 그리고 사례별로 협력을 한다. 그리고 관료적인 어떤 구조로부터 바로 전문가를 이탈시킨다. 그다음에 시민의 어떤 참여를 한다. 자, 이런 부분인데요. 자, 시민 참여나 바로 전문가의 이탈, 그리고 협력, 그리고 동일 장소의 배치 이런 부분들은 재구조화된 전략이 되는 거고요. 바로 수급자에 대한 수요를 강화시켜 주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 되게 좀 그 이탈이라는 거 좀 상당히 부정적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게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바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윤리적 딜레마에서 뭐가 있냐면 의무상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노숙인 쉼터에 바로 노숙인 쉼터는 예산으로 이제 쉼터에 노숙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 쉼터의 시설장이 야, 예산 다 썼어. 이젠 더 이상 노숙인들 받지 마. 이렇게 이제 바로 쉼터의 그 시설장이 정책을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그 조직의 정책에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는 바로 클라이언트의 그 복지가 최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어느 날 갔더니 뭐 노숙인이 쉼터를 이용하겠다고 오신 거야. 그런데 쉼터를 이용하겠다고 오셨던 노숙인들을 우리 예산 없어요. 돌아가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을 맞춰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노숙인에게 오셨으니까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바로 의무상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런 도덕적인 모호성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를 이탈시키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료적인 어떤 구조로부터 바로 사회복지사를 이탈시키는 이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18번에는 옳지 않은 것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선 수급자에 대해서 수요를 강화시켜주는 것은 재구조화된 전략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고요. 자, 사례별 협력이나 시민 참여라는 것은 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과 통제력에 대한 재구조화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동일한 장소에 배치하거나 또는 전문가를 이탈시키는 것은 업무 배치에 대한 재구조화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과 통제력에 대한 재구조화, 그리고 업무 배치에 대한 재구조화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9번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주체, 그 다음에 그 역할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우선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주체, 역할에 대한 부분인데 긍정적 외부 효과는 큰 영역은요. 민간 부분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자, 외부 효과라는 건 뭐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시장 기제 바깥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독지가의 어떤 도움으로 나한테 뜨문뜨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걸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고 부정적 외부 효과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시장 기제 바깥에서 다른 사람이 이기적인 생각, 개인주의적인 생각으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외부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바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복지국가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러면 긍정적 외부 효과, 뜨문뜨문 나한테 혜택을 주는데 왜 그것까지 막아야 돼요? 뜨문뜨문 혜택을 주잖아요. 그런 사람이 유행을 바라게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조금만 기다리면 또 뭔가 해주겠지. 이렇게 유행을 바라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그 심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이 한 방이면 끝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안 하고 자기 노력을 안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 외부 효과도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간 부분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는 공공 부분이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2번,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표현이죠. 자,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주체는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복지기관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공재적 성격. 자, 공공재적 성격은 뭐냐면 바로 의료와 그다음에 교육과 같이 비배타적이고 비경합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쓰거나 쓴다고 해서 고갈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비배타적이고 비경합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공공재적 성격은요. 공공 부분에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죠. 자, 정보가 어느 한쪽은 정보가 많고 어느 한쪽은 정보가 없으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정보를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악용을 당하는 사람은 바로 원래는 그 선택을 안 해야 되는데 이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사탕발림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역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다른 사람을 자신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자신의 이득만 챙기는 어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죠. 이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고차 매매에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의 비대칭성, 불완전한 정보에서는 바로 역외선택, 중고차 매매, 그리고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을 강한 영역들은요, 아무래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테고요. 민간 복지기관은요, 정부 공공기관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이 되겠죠. 자, 외부 효과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시장 기제 바깥에서 다른 사람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긍정적 외부 효과는요, 또는 부정적 외부 효과든 모두 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바로 방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긍정적 외부 효과는 나한테 뜨문뜨문 혜택을 주는 거, 부정적 외부 효과는 나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민간 부분이 아니라 공공 부분에서, 즉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은요, 사회복지 정책 분석에서 바로 산물 분석을 다른 말로는 산출 분석이라고 하죠. 산출 분석. 이 산출 분석에서 네 가지가 파생된 거잖아요. 뭐예요? 할당 체계, 급여 체계, 뭘로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재원 체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마련할 것이냐, 그리고 전달 체계 누가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냐, 자,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무엇으로 줄 것이냐,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누가 전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산출 분석, 산물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이 산출 분석, 산물 분석의 한계와 관련된 부분을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정책에 대해서 정해진 틀에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바로 적용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기가 쉽다. 자,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 자,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가 용이하다. 자, 방향성 제시. 그리고 현행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배제하고 차별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기가 쉽다.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산물 분석의 결과는요, 기존의 사회 주류에 대한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담아내기 쉽다. 자, 그렇다 보니까 딱 보니까 저는요, 산물 분석과 그 다음에 성과 분석을 비교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죠. 4번은 산물 분석에 대한 결과가 사회 주류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1번, 2번, 3번, 5번은 바로 성과 분석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평가하기가 쉽다, 용이하다, 그리고 파악하기가 쉽다, 그리고 담아내기 쉽다, 이런 부분들은 성과 분석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산물 분석의 결과는요, 바로 사회주류에 대한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기획 과정에서 얻게 되는 그런 산물을 바로 프로그램 안에서, 법률 안에 바로 여러 가지 쟁점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5번은 바로 성과 분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은요, 바로 길버트하고 텔레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효과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사회적 효과성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사회적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사회적, 다른 말로는 소셜이라고도 하죠. 또 사회적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바로 공동체라고도 하죠. 또 사회적이라는 것은 사회연대라고도 합니다. 또 사회적이라는 것은 집합주의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이라는 표현은요, 바로 이타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이라는 것은요, 바로 비영리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바로 사회적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사회연대, 집합주의, 이타주의, 비영리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사회적 효과성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편주의라는 거잖아요. 보편주의. 즉 뭐예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 사회적
효과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이 될 때를 바로 사회적 효과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이 사회적 효과성이 높은 거는 바로 결국에는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사회통합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효과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 개인의 특수한 욕구가 개별적인 세밀한 조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선별주의죠. 선별주의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특수한 욕구와 그다음에 선별적인 어떤 세밀한 조사에 노출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비용의 효과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평등한 어떤 사회 구성으로서 어느 정도나 또 대우를 받는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자, 사람들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나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권은 수급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자, 자격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선별주의가 되겠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자격이 되는 게 아니라 자격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급여를 신청할 때 까다로운 행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까다로운 행정 절차 뭐예요? 자산조사라는 거죠. 자산조사는 뭐예요? 선별주의죠. 그리고 사회적 효과성은요, 단기적인 비용 절감의 목표를 갖고 있다. 자, 비용 절감. 아까 선별주의가 바로 비용의 효과성이라고 했었어요. 선별주의.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비용의 효과성.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선별주의가 되겠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사람들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 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사회적 효과성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할당 체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바로 평등한 사회 구성으로서 어느 정도 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인데,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가치로서 비용의 효과성하고 사회적 효과성, 이 두 가지를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의 효과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선별주의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사회적 효과성이라는 것은 보편주의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효과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엄격하고 철저하고 까다롭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선정된 사람에게만 지원해 주는 부분. 자, 보편주의는 뭐예요? 모든 사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바로 복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보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편주의는요, 사회적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고, 선별주의는 비용의 효과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사회적 효과성은요, 포괄적인 맥락에서 정책의 어떤 효과를 평가하는 부분들인데, 정책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런 목표하고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효과성을 포괄적으로 정책에 대한 효과성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효과는요, 평등이나 소득지 분배 또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또는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제 특수한 욕구, 선별적인 세밀한 조사가 노출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선별주의가 되겠죠. 바로 비용의 효과성, 즉 자산조사, 스티그마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자격이 안 된다라는 부분은 선별주의, 자격 제한에 대한 부분이고, 빈곤에 대한 책임이고, 그 빈곤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두고 있고, 그 개인이 나태하고 무지하고 게으르다는 비정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급여를 신청할 때 까다로운 행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선별주의이고, 그 중에서도 비용의 효과성, 바로 행정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행정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과 인력과 수고와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의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행정관리 비용과 그다음에 운영의 효율성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효과성은요, 단기적인 비용 절감의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단기적인 비용 절감은 우리가 선별주의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즉 비용 효과성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정책결정 모형이죠. 우리가 정책결정 모형에서 합리모형은 가장 완전한 합리성이라고 하고요. 그 완전한 합리성인데, 이 완전한 합리성은 우리는 객관적 합리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이지 않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것을 만족모형이라는 것이 있죠. 만족모형은 우리가 일명 주관적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점증모형이 있죠. 점증모형이라는 건 뭐야? 정치적 합리성이라고 하고 일명 비합리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바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 갈아엎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 A에서부터 Z까지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만 수정하고 보완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 성격을 갖고 있다. 왜? 이것을 다 갈아엎고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것은
자신이 정치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자신의 입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다 갈아엎고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만 하고 보완만 하자라는 그런 입장이 바로 점증주의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번째는 이제 혼합 모형이 있겠죠. 자, 혼합 모형이라는 것은 바로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이 합쳐서 만든 것을 혼합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 합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혼합 모형은 바로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 모형으로 하고요. 그 안에 있는 뼈대와 그다음 기둥을 세우는 것, 세부적인 결정은 바로 점증 모형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 귀결을 시켰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쓰레기통 모형은요, 바로 문제, 선택, 기회, 그다음에 해결책, 그다음에 참여자라는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즉 쓰레기통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우연하게 만들어지면서 바로 정책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최종 모형이 바로 드로우가 제시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정책 결정 모형에서 이제 드로우가 제시했던 최종 모형은요, 바로 이제 그 초합리성, 바로 질적 모형을 제시했던 부분이 바로 이 최종 모형이 되겠죠. 그래서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에 대한 단순 혼합이 아니라 정책 결정을 최적화시키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합리적인 요소하고 초합리적인 요소를 다 고려하는 질적 모형이다. 그렇죠? 최적화되어 있다. 그리고 초합리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달성 방법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자,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죠. 명확한 주관적 합리성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만족 모형하고 비슷하게 바로 구체적인 달성 방법, 즉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도 최적 모형 또는 만족 모형 두 가지 모두 다 이렇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명확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의 체계적인 시각을 파악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죠. 자, 그래서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리을, 미음,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거는 디귿은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과 니은과 리을과 미음은 다 이제 최종 모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초합리성에 대한 구체적인 달성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23번은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급여에 대한 적절성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적절성이라는 게 뭐냐? 양과 기관과 그다음에 그 비용들이 충분하게 제공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급여를 제공할 때는 적절하게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많거나 그렇지 않고 또 충분한 시간을 두면서 급여를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초연금에 대한 지급의 인상은요, 적절성 수준이 높여줄 수 있다. 그죠? 급여에 대한 적절성 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 자, 그리고 3번에 급여를 받는 사람의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의 표현이다. 그리고 4번에 일정한 수준의 물질적 또는 정신적인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5번째, 적절성에 대한 기준은요,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다. 자, 적절성에 대한 기준은 시간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뭐예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에서 매년마다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고려해서 조금씩 세금을 얹어주는 거잖아요. 그 얹어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연동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그래서 사회보험에도 세금을 얹어주는 거죠. 매년마다. 그리고 이번에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도 2023년도에는 얼마예요? 기존에 30만 원 지급했던 부분에서 지금은 32만 원으로 2만 원이 인상이 되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고려된 것은 바로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고 이 부분은 바로 세금을 얹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환경이나 인식,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빈곤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빈곤에 대한 책임과 원인을 개인에게 뒀던 것을 바로 이제 사회 구조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사회 구조로 바뀌었던 것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빈곤에 대한 책임과 원인이 다시 개인으로 돌아올 때가 되겠죠. 그러면 그런 개인에게 도와줬던 지금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국가가 야, 이제
빈곤한 사람도 도와주지만 그거 다 이 사람들을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드는 거야. 의존성만 높여. 이제 주지 마라고 해서 그 급여에 대한 수준을 확 낮출 수도 있겠죠. 그런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사회보험에 대한 급여나 공공부조의 급여는요, 매년마다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과 그다음에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고려해서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바로 급여를 적절하게 결정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여에 대한 적절성을 고려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자, 사회복지 운동이죠. 자, 이 사회복지 운동은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복지론 쪽에서도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바로 사회복지 정책론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사회복지 운동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이냐. 자, 민간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특정 견해를 가지고 이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이나 여성운동 단체 등은요, 다양한 주체들이 관심과 역량을 투여해서 사회운동의 한 분야가 된다. 맞죠?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통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사회복지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역사에서 정부는 바로 사회복지 운동단체들의 의견을 모두 다 수용했다? 모두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1981년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1989년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그 개정이 될 때도요, 바로 이게 이 장애인 당사자들이나 사회복지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물며 심신장애자라는 놈자자를 사람 인자로 바꿔달라고 하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분신자살까지 했는데도 정부는 끄떡 눈 하나 깜빡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1989년도에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이 되었느냐. 우리가 1988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서울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이 국제 경기가 끝나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장애인 경기를 하잖아요. 장애인 올림픽을 하죠. 패럴림픽이라고. 그때 이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우리의 무식한 수준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었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드러났죠. 그래서 이제 막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래서 이제 그 후진 국가에서 개발도상 국가가 바로 전 세계적인 축제인 올림픽을 개최했다는 것이 바로 전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외국 나라들 중에 일부는요, 아예 참여도 안 했었어요. 왜? 전쟁에 우리가 피해가 될까봐, 전쟁이 일어날까봐. 자, 그러면서 이제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요, 와, 대한민국, 와, 그랬던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제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을 했더니 완전히 이제 모순투성이고 완전히 다 잘못됐던 거예요.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시각과 그다음에 관심과 정책이 완전히 바닥이었던 거죠. 그래서 막 엄청나게 외신 기자들이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비난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국가가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1989년도에 장애인 복지법으로 전면 개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모든 사회복지 운동이 바로 국가가 모두 다 수용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바로 기역, 니은, 디귿이 정답인 바로 3번이 정답이 될 것 같은데요.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민간 사회복지와 관련된 특정 견해를 가지고 이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실천 운동이 바로 사회복지 운동이고요. 그리고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이나 여성운동 단체들의 다양한 주체들이 관심과 역량을 투여하는 사회운동 중에 한 분야가 바로 사회복지 운동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즉 사회복지사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도 바로 사회복지 운동이기도 하죠. 자, 하지만 과거의 중앙집권화된 시기에서는요, 사회복지 운동 단체들의 의견이 수용되지 못해서 일방 통행의 어떤 사회복지 정책 방향들이 만들어졌던 부분이었었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씩 사회복지 운동 단체들의 의견이 수용되면서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만 모두 다 수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 25번 문제는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로 소득보장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소득보장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이 문제는 되게 쉬웠죠. 그죠? 자, 기초연금은 바로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65세 이상 되시고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되신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그런 장애인은 바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 그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는, 자,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첫 번째 18세 이상이고요. 자, 두 번째는 중증장애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소득 하위 70%
이하에 있을 때 바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은 바로 장애인연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수당. 자,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수당인데요. 바로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동수당. 자, 아동수당은 만 10세 아동입니까? 아니죠. 아동수당은 지금 8세 미만 모든 아동입니다. 자,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에요. 자, 요번 2023년도 6월부터는 이제 만 나이가 이제 만이라는 표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만 나이로 이제 모든 걸 다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올해 2023년도에는 좀 유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아이돌봄 지원법에서는 만, 아이에 대한 부분, 그래 청소년 보호법에서 만, 뭐 이런 부분들. 자, 만과 관련돼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있습니까? 자,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만 12세 미만의 아동과 그 가족까지 거기서 많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그만 내용들인데요. 그거 부분들도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고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들에게 바로 아동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동수당은요, 8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사회수당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2023년도 20일에 바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인 바로 사회복지 정책론을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가채점을 통해서 바로 합격 여부를 결정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조금 지금 한두 문제 때문에 1점, 2점 때문에 이제 당락이 결정되려고 지금 높아심 때문에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가고요. 바로 2월 달에 최종 합격을 여러분들께 기원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